네, 국민의힘이 오늘 강세 지역인 영남권 등의 공천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평가 하위 20%의 명단 통보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개혁신당은 합당 일주일 만에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이 오늘 단수공천 명단 12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강세 지역인 영남권과 강원 일부 지역인데요. 보니까 부산 해운대갑의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의 이름이 눈에 띄고, 대구 달서구 을의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달성군의 추경호 의원 등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지금 명단이 차례로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서 교수님, 이번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이 가장 많은 37개 지역 공천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이 슈퍼 선데이 같은 날인데요. 네.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쉽게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죠. 이 지역은 공천을 받으면 즉 당선되는 그런 우세 지역인데 현역 의원들이 8명이나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먼저 이제 대구의 달서구 을의 윤재욱 국민의힘 현재 원내대표죠. 3선인데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달성군의 추경호 재선이고 전 기재부 장관을 지내셨죠. 이 두 분이 대구에서 재선 3선인데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역의 해운대갑은 부산에서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지역이고 역대 선거에서 50% 이상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하는 지역입니다. 네. 여기 하태경 의원이 지역구 있다가 3선인데 서울로 지역구를 이동하면서 지역이 빈자리인데 주진우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공천을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을에는 김미애 지금 초선 의원이죠. 여성 의원인데 공천을 받았고요. 북강서 을에는 김도읍 현재 3선 의원인데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도 세 군데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원주시 갑의 박정아 현재 초선 의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홍청, 횡성, 영월, 평창 유상범 검찰 출신이죠. 유상범 현 초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울산 동구에서도 현역 의원인 권명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제 눈여겨볼 지역은 우선 추천 후보, 즉 지역을 이동해서 공천을 요청했는데 그 지역 이동을 수락을 해가지고 공천 확정이 됐습니다. 서병수 부산의 5선 의원이죠. 부산 북강서갑, 그다음 김태호 의원 3선인데 양산시 을,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 3선인데 김해시 을, 이렇게 해서 우선 추천 지역으로 후보가 공천이 됐습니다. 예. 나머지 지역이 이제 경선하는 지역들도 좀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아주 순조롭게 공천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총 253개인데요. 오늘까지 133개 지역에 대해서, 즉 절반이 넘는 숫자에 대해서 공천과 경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공천을 하는 배경에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좀 지지도, 인기가 있으면서 당이 좀 구심력을 많이 확보한 것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정무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공천에서 컷오프 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잘 위무하면서 그 후유증을 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게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닮아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는 사람 후보들을 우선적으로 단수 공천을 하면서 조금 공천 작업이 지금까지는 매끄럽게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 교수님께서는 이번 국민의힘 공천 명단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글쎄요, 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단한 공천 혁신이라든가 물갈이 할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지금 서 교수님이 쭉 분석해 주셨습니다만 별로 눈에 띄는 물갈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다 상당 부분이 단수 공천 아니면 좀 편한 경선, 그렇게 크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아닌 그러한 경선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특히 5선 이상 5번, 이제 6번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정말 가문에 뭘
전에 뭘 했는지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나라 한국 국회의 실정인 것 같은데 이런 정진섭 의원은 이미 단수로 공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도 그렇게 힘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까지 유명하신 분이 경선에 붙으신 것 같지도 않고 조경태 의원도 그런 것 같고 서병수 의원은 이제 지역을 옮겨서 공천을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호, 조혜진 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물갈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상 결국은 국민의힘은 TK 지역, 영남 지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물갈이가 없었던 적이 있냐 좀 잘 기억이 없습니다. 굉장히 물갈이가 있고 그 물갈이를 통해 갖고 새로운 신인들이 발굴되고 등용하고 그걸 통해 갖고 이제 그 정당에 이게 뭔가 변화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표가 가는 것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애석하게도 하여튼 안타깝게도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공천 개혁이라든가 물갈이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호남 그리고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공천 개혁을 해야 물갈이를 해야 그 표가 또 수도권에서 모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재의결 시기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물갈이를 많이 할 것 같처럼 그랬잖아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있을 때만 해도. 근데 이제 지금 아마 민주당의 셈법은 내일 모레가 아니라 2월 29일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1차고요. 상황을 보려고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된다. 그러면 이제 재의결 때 표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국민의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 생각.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현역들 줄 사람 주고 뭐 약한 사람 붙이고 몇 사람들은 좀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총선 전략, 공천 전략을 쓴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개혁신당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점도 많이 우려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그리고 그러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공천 전략 속에서 이런 새로운 신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보다도 기존 현역들이 계속 살아가는 그리고 단수 공천하는 또 윤핵관들은 핵심들은 단수 공천하는 아직도 남아있죠. 권선동이라든가 박수영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도 적당한 시점에 딱 단수 공천 주겠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공천 쇄신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네. 유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용산 출신 인사가 얼마나 공천될 것인가도 관심이었는데 이제 부산 해운대갑 지역에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단수 공천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 경쟁력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단수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에 따라서 굳이 역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유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전에 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부산 해운대에 가면 유명한 곳이죠. 정말 거기는 국민의힘이 아주 센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뭐 주진우 비서관이 제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주진우 비서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람한테 줬다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이 나가도 해운대 가면 다른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 나가도 되는 지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주진우 비서관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핵심을 당선될 수 있게 준 지역이 아니냐. 부산에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용산 출신들과 그리고 이제 장차관 출신들이 한 40-5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천을 받느냐가 최대의 관심인데 일단 어제 오늘 최근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하여튼간에 용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상당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역에 아니면 단수 공천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공천 쇄신이 뭐 크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이른바 소위 말하는 현역 물갈이가 크게 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그게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신당으로 좀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그것도 전략적인 검토의 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현역 물갈이를 많이 한다고 총선을 반드시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 예를 들어서 21대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현역을 불출마 컷오프한 비율이 44%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교체율이 28%있거든요. 그럴 때도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대 총선에서 보면은 새누리당이 23.8% 교체를 했고 민주당이 33.3% 교체를 했는데 거의 의석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꼭 물갈이를 많이 한다, 컷오프를 많이 한다. 이게 개혁 공천과 쇄신 공천의 한 지표는 될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어떻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이기는 선거를 갈 것인가? 그런 어떤 전략적 검토, 전략적 고려 이런 게 조금 많이 가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안 한 부분이 현역 의원 7명에 대한 컷오프를 아직 발표를 안 했고요. 예. 또 하위 20%에 대해 가지고 마이너스 20% 경선 감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 동일고 출마할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15%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현역에 대한 컷오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까지 공천 과정을 보면 우리가 컷오프나 쇄신 개혁 공천할 때는 다선 순서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제일 순서가 많은 의원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5선 의원인데 주호영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고 조경태 의원도 경선에 참여하고 정진석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고 정우택 의원도 경선에 참여하게 되고 서병수 의원은 지역을 이동해서 다시 공천을 받았고 민주당에서 영입한 이상민 의원도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남은 유일한 5선 의원이 김영선 국회의원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와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국민들로부터 좀 혐오받고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쇄신 그다음에 개혁 공천은 여당 야당이 서로 경쟁이 되면서 시속 게임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절반 이상의 공천은 발표를 해왔는데 민주당은 아직 한 3분의 1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당내 경쟁 또는 투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되면서 개혁 공천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국민의힘도 상당 부분 쇄신 또 개혁 공천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5선의 그 김영선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선당 후사하겠다 하면서 다른 어떤 보도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주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 통보가 된다고 하죠. 이 명단에 이제 포함이 되면 사실상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할 때 예. 컷오프라기보다도 경선할 때 이제 감점을 받으니까 또 그리고 저 현역 의원이 하위 20%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역에서 당원들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상의 살생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아마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제 통보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요.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내일 받을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늦추지는 못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위 20%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 조사, 그다음에 국민 여론 조사, 그 외에도 이제 그 민주당의 당직자들의 조사, 또 국회에 있는 보좌관들 한 3,000명에 대한 조사,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의 담임 평가 이런 걸 총합해서 이 하위 20%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친명 비명이라는 보다 그 엄격한 기준을 했기 때문에 하위 20%를 통보받는 사람들은 사실상 크게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크게 저항하겠죠, 정치적으로. 하여튼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은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다 공천을 받았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많은 결합이 돼 있었고, 그리고 3선이라든가 4선 이런 사람들도 문재인 정권에서 예를 들면 뭐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대다수고, 이런 부분에서 물갈이를 새로운 신인들 영입을 지금 아마 영입 인사가 14호까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영입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게 뭐 직업적 정치인들이 아니라 사회 각 방면에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당선이 돼야, 그래야만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랑에 돼 있죠. 지금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뭐 이인영 의원, 또 홍영표 의원, 김상희 의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3, 4선 된 의원들, 중진들 이런 사람들이 쭉 망라돼 있는데, 과연 여기에 이제 과연 신인들이 아니면 영입 인사들이 어떻게 공천을 받느냐. 그래서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아마 민주당 지도부의 가장 큰 고민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잡음이 생기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공천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저항과 개혁과 쇄신이냐? 아니면 그냥 뭐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인맥으로 공천을 박은 것이냐? 이것은 이제 다 드러납니다, 결과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번 주가 아마 상당히 이 공천 갈등과 격화,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번 주가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 저항이 얼마나 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어떻게, 그리고 공관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 등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후보들은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할까, 이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공천 배제하면 아무래도 갈등이 나올 것이고, 이미 뭐 반발하고 있는 의원도 있는 걸로 들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할 거라고 그것이 보세요? 이제 노웅래 의원도 기자회견할 때, 예. 아이 대표도 기소돼 있지 않냐, 그렇죠. 나도 기소가 돼 있고 예. 기소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 요인이 될 텐데, 모르겠어요. 공관위원회가 그것을 이제 하위 20%의 뭐 기소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넣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공관위원회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당원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 갖고 거기서 들어갈 경우에서 배제 방침 아니면 감점 방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됐다 그래서 배제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대표도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당내 갈등이 격화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호남인데, 제가 보기엔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호남이 지금 현역 의원을 그대로 공천하는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대1 구도를 만들거나 신인들, 호남에 워낙 여러 명의 주자들이 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도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선 투표하게 되면 당연히 현역들이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관점은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3, 4선 되는 중진들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을 신인들과 경선을 붙여서 신인들이 그걸 파고를 넘느냐, 그럼 상당히 바뀌는 거죠. 아니면 호남에서 물갈이를 확실히 하느냐. 호남 물갈이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안 하면 꼭 쳤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런데 호남 물갈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지금 민주당 공천 갈등이 대관이 되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이제 인재근 의원 등 일부 의원에게 용퇴를 직접 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 대표의 어떤 움직임이 당내 갈등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과거에 보면은 이제 야당 대표가 공천에 직접 개입하거나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본인의 뭐 신복이랄까, 본인의 대리인, 뭐 예를 들자면 지금의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임백백 공관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공천의 큰 방향, 또 개별적인 교체, 뭐 쇄신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본인이 불출마를 전화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또 공천 전체 심사 과정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들을 본인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2월 13일 날 6시간 동안 심야 회의를 통해서 어떤 지역구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떤 지역구는 어떻게 컷오프를 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인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공천은 공적인 우리가 공직자 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밀실 또는 비선 라인을 통해 가지고 당대표가 직접 관여하게 되면 반드시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재근 의원이죠. 지금 서울에서 3선했고 김건태 전 의원의 부인인데 또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원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정중하게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불출마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만나가지고 불출마를 직접 요구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게 당의 분쟁 갈등 요인이 되거든요. 또 문학진 전 의원 하남에서 재선을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 광주을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꼴찌니까 불출마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당사자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정치를 하려고 공천 신청했는데 불출마하라. 퇴로가 없으면은 결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당 통합을 이끌어 나가야지 야당이 무사히 공천을 치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현주 전 의원도 민주당에 다시 복당을 했는데 예. 이 부분도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으로 2번이나 광명에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부산에서 출마해가지고 낙선을 하고 또 중도에 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런 과거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소명도 하고 또 성찰도 하고 반성을 해서 민주당 당원이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 후에 그래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숙진 후에 입당을 하는 게 필요한데 뭐 인재 영입 차원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복당을 권유하고 복당하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의 화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교수님 의견도 그렇죠. 당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당신 나오지 말아라 이런 사례는 당대표가 부정적인 문제를 다 감당하겠다는 정치적 의사 표현인데 결코 지혜롭지 않은 저는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줘야 되거든요. 여태까지는 다른 사람이 다 했어요. 지난번에도 보면 이제 누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표는 뒤로 빠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칼질을 짝딱딱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민주당을 보면은 뭐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든가 원래 사무총장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예.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관위원장이라든가 공관위 간사가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나선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해서 나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로서 실제로 그런 공천 갈등과 권력 통일의 중심에서는 또 그거를 당의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 흘렸어요. 그 사람은 무슨 의도로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정치적 행위로 봤을 때 올바르지 못하다. 상당히 미숙하다. 이 공천이라는 것은 이 엄청난 정치의 예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식의 공천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미숙한 것 같고 누가 대신 그런 부분을 총대를 매주는 사람도 민주당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다 뭐 피하는 것 같고 자기 보신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서 당원들이 바라는 지지자들이 바라는 공천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안 싸우지 않았느냐 반사 이익만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 야당이고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도 높지 않으니까 내가
잘만 해서 공천만 받으면은 난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상당히 당원들의 현재의 민주당 의원들을 불신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노출도 안 하고. 국회의원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그럼 언론에 나가서 윤석열 정권 이게 문제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고 국회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에서도 사실상 자기 몸을 보신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제대로 좀 싸운 사람들, 확실하게 싸울 사람들,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야당 의원으로 해야 될 사람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공천의 어떤 환경과 분위기에서 많이 좌우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아주 날쌔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보다도 나아.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영입과 복당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 아까 잠시 하셨잖아요. 네. 지금 임 전 비서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성파갑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 비서실장을 했고 일도 많이 했죠.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그리고 과거에 전대협 의장까지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은 상당히 임종석 전 실장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했었고 상당히 무게가 있는 정치인인데 왜 중구 성동갑을 거기 전략공천위원 지역인데 그건 전략공천 지역이라는 것은 당의 지도부가 영입한 인사라든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상대편에 누가 나오느냐. 그래서 그를 공천을 결정하는 것인데 나 거기 하겠다. 계속해서 하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여태까지 살아온 정치적인 커리어라든가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볍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이제 진짜 선당 후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치를 오래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고 주요 요직을 맡았고 국가 운영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좀 민주당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반성이라든가 선당 후사하는 마음으로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것이 마치 민주당이 친명과 친문으로 분열되는 이런 역할을 사실상 자기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임종석 전 실장은 좀 더 자숙하시고 정치라는 것이 오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도 있겠지만 이번에 국회의원 되게 하고 싶다 그런 욕심도 있겠죠. 당연히 정치인들은. 그러나 그걸 좀 차분하게. 예를 들면 추미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디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무게감을 좀 임종석 실장이 보이면은 당연히 예우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 교수님의 개인 의견 예,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개혁신당은요 합당 일주일 만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세력 간 다툼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김종민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떤 말 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가 페북에서 공천 안 주겠다고 선언하고 그것도 부적절한데 이걸 다른 공동대표인 이낙연 대표에게 같이 공개 선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안 되죠. 이건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맞지가 않고 합당 주체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에게 3가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3가지. 자, 이 중에서 이낙연 대표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서 교수님? 네, 3가지 다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빅텐트를 치기는 쳤는데 이 빅텐트가 정말 총선 때 갈지, 그다음 총선 이후는 어떻게 될지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당을 만들려 그러면은 제일 기본적인 요건은 본인들이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공감을 이루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정치적인 깃발이라 그러는데 이 깃발이 선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 당은 이렇게 갈 거니까 우리가 지지를 하겠다 아니면 반대를 하겠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정체성 혼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 정체성 혼란 그 핵심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이준석
공동대표가 요청한 것 중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의 당직과 공천을 배제하겠다. 예.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그 인물이 뭐 언론에 다 보도됐지만은 배복주라는 전 정의당 부대표거든요.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불법 시위도 많이 옹호했고요.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석방 대회도 했고 또 반미 자주화 이런 노선을 계속 걸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 공동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체성 혼란의 문제로 어쨌든 간에 이낙연 대표 쪽이랑 이준석 대표 쪽이랑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두 번째로는 주도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을 누가 중심으로 치르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갈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 내지 해결하지 못하면은 저는 또다시 뭐 갈라설 분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이 예상한 대로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끝으로 유 교수님 의견 듣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합을 했을 때 사실상 이준석 대표 라인이 당을 장악했었거든요. 사무총장의 김철근, 원내대표의 양양자. 근데 이제 공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천 문제는 어떻게 좀 협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책에 대한 문제를 이쪽에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건 거죠. 정책도 같이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거의 흡수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이낙연 전 대표나 김종민 의원, 거기 이원 후보 이런 분이 노련하지 않습니까? 정치력이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녹록하게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흡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은 뭐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구태 과거당 뭐 저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뭔가 결단을 조만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가면은 개혁신당이 아니죠, 이거는. 콩가루가 되는 그리고 이제 과거 구태 정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비례 의석수도 사실상 10석 지금 한자로 숫자로 예상되고 있는데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